최근 한국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진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재선에 필요한 성과를 내기 위해 도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독일 주둔 미군 9,500명이 재배치되는 것을 보면 한국도 그럴 수 있다. 내가 책에 설명했듯이 방위비 분담과 미군 철수는 트럼프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을 대차대조표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규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0억 달러를 넣었을 때 계산이 맞다고 보고 비교에 맞지 않으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었는지 4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을 이끌던 제임스 드하트 대표가 취임한 지 10개월여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1년 이상의 직을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7차에 걸쳐 진행해왔지만 시한이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교착 상태에 머무르자 내려진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창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가 아닌가 한다라며 전시작전 통제권 해소라는 게 불투명한데 이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라며 사실상 감축을 먼저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은 사설연구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1일 홍연익 세종연구소 수석위원은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미국이 방위비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돼 있으므로 28,500명 중 1만 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먼저 감축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할 경우 우리가 받을 충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자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에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이 미국에 먼저 선빵을 날린 모양새입니다. 이를 두고 국가의 안보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재선을 앞두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고 있는 미군 감축 위협에 당당히 맞서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한국에 이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어렵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일 미 정치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는 전날 주동미군 감축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49대 7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한국에 했던 것처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주동미군의 감축이 미국이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상당히 약화하는 건 아닌지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및 유럽의 파트너와 관련 사안이 적절히 협의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개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종신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일본은 자국과의 영토 협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러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 협상에서 러시아의 유연한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러시아의 개헌이 양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3일 관측했습니다. 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구심력을 키우기 위해 애국주의를 부추겨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획득한 만큼 대외 강경 노선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의 개정헌법에 영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새 헌법에는 영토를 쪼개서 양도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경의 재획정은 예외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의 개정헌법이 영토 교섭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도쿄신문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이들 섬이 자국 고유 영토라며 반환을 요구해온 일본 측은 러시아와의 협상이 국경인 계획적 사안이라서 세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셈입니다. 하지만 쿠릴 4개 섬이 러시아 영토라고 간주하는 시각에서는 이를 일본에 넘기는 것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영토 관련 헌법 조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새 헌법이 일본과의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해 우리들은 일본과 섬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평화조약 체결이나 협력에 관해 교섭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영토 문제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을 견제한 것이라고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스카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러시아의 개헌과 러일 협상에 관해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끈기 있게 임하고 싶다라고 이일 말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반응을 자제했으나 이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에 있어서 북방 영토의 반환이 더욱 멀어졌다는 것이라고 러시아 개헌의 의미를 해석하고서 러시아 외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개헌의 의미가 파악되자 일본 언론은 푸틴 대통령의 초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개헌이 푸틴 대통령의 전행이 극단에 달한 개헌이라고 규정하고서 온통 푸틴 독재의 양상이라고 논평했으며 도쿄신문은 장기 정권의 폐해가 점점 심해질 뿐이라고 사설을 썼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강권 통치를 계속해 구미와의 대립이 격화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관계국은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혼자 김칫국만 마신 꼴이 됐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오는 7일 한국 측 인사와 회동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당국자를 인용해 다음 주 방한하는 비건 부장관이 7일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회동하는 몇몇 국무부 관리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7일 방한 후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며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외교부와 청와대 등 한국의 외교안보라인과 두루 접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그의 방안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북관계 역시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북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공산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안은 대선 전 북한과 협상 진전을 타진할 기회이자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행사에서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식으로 언급하면서도 상당한 진전을 만들어낼 시간이 여전히 있다라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30일 한 행사에서 진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북한의 실무협상 복귀를 요구하는 미 주요 당국자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투표 직전 유권자 판세 반전을 위한 대형 이벤트를 뜻하는 10월의 서프라이즈로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일부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미 간 국무부, 외교부 등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판문점 등에서 대북 접촉을 타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방한 때도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며 북한과 만남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개미 협상에 소극적이어서 성사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북한에 이렇다 할 호응이 없다면 비건 부장관의 방안은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관리 차원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문이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러 오는 만큼 방문 후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아베 정권을 확실히 계승하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가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7년 8개월간 내각 관방장관을 맡아 총리 밑에서 일본 경제의 재생, 외교, 안보 보장의 재구축,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등 중요한 과제에 대처해왔다면서 이런 국난 상황에서 정치 공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스가 장관은 회견 내내 아베 총리의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활로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은 아베 총리와 같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당과 확실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14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스가 장관 전날 출마를 공식 발표한 기시다 후미오 정주회장 이시바 시게로 전 간사장의 3파전으로 열리게 됐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미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얻어 두 경쟁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와 공동 1위인 아소파, 다케시 타파, 4위인 니카이파, 이시하라파 등이 스가 지지를 밝혔다. 국회의원과 도도부 현 기부연합회 대표만 참가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의원표의 70%를 확보해 파벌들이 지지를 접해하지 않는 이상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TV 아사히의 해설위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막이 오르기도 전에 극이 끝났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스가 장관이 아베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당선 후에도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도쿄의 한정기의 소식공은 8년 가까운 아베 정부에서 외교는 주로 아베 총리가 주도하고 내정은 스가가 담당하는 형태였다면서 일본의 외교 정책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8일 총재 선거를 고시하고 14일 투개표를 한다. 이어 1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새 총리가 결정된다. 아베, 트럼프의 팀 인사. 트럼프 일본서 가장 위대한 총리. 지병을 이유로 중도 사임을 발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로 퇴임 인사를 나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오전 10시께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이 확인돼 임기 중에 사임하게 됐다고 직접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친한 친구인 아베 총리의 사임에 섭섭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많은 원내와 전화 접촉을 통해 이일 간 협력을 심화해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견고해졌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뒤를 잇는 새 총리도 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스가 장관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재차 요청했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미일 양국이 협력해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또 미국산 지상 대체형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셔 배치 계획을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해선 새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완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많은 회담을 통해 우정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이번 통화에서도 두 정상 간이 강한 유대를 느꼈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이날 통화 후에 트위터에 방금 내 친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멋진 대화를 나눴다며 신조는 머지않아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길게 통화하고 지난 4년을 돌아봤다면서
양 정상은 그들의 관계가 보기 드문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환상적인 일을 해냈으며 미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고 했다면서 양 정상은 놀라운 우정을 계속 이어나가길 고대한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퇴진을 표명한 뒤 외국 정상과 전화회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다. 지난 5월 8일 이후 근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번 전화회담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아베 총리의 후임자로 거론되는 스가 장관도 전화회담에 배석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는지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아베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이날 중 전화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미국 방문 등을 계기로 5차례나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즐기는 등 두 정상은 긴밀한 사적 관계를 자랑해왔다. 아베 총리가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한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뉴햄프셔주 유세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나의 아주 훌륭한 친구인 아베 신조 총리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가져왔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